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29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번 시간에는 293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과세권자와 납세무자가 있죠. 과세권자와 납세무자. 그러면은 취득세는 과세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 자, 과세권이라는 것은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럼 과세권은 두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국가 주체가 둘,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그러면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과세할 권한이 있겠죠. 다만 이 지방세는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운영하는 세금이다라고 했었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취득세가 어떻게 납부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자, 노원구청이에요. 근데 노원구청 관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서울특별시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이제 시청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지방에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청도 한번 와보시면 임장하시면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서울특별시청이 요즘 다 이렇게 개방을 해서 굉장히 도서관 시설도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 좀 좋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노원구청에 이제 여기 중개사무실이 있습니다. 중개업소가 있어요. 그럼 중개사무실을 이제 오픈한 거죠, 여러분께서. 그러면 이제 여기는 아파트를 이제 살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파는 사람,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겠죠. 파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파는 사람을 이제 매도인이라고 합니다. 매도인. 매도인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럼 매매 원인에 따라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은 요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거래 확인을 해줘요. 거래 확인을 해줘도 돼 있습니다. 즉 취득가액도 이제 확인해주고 이제 서로 확인해주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 맡깁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요. 실제 실무가 돌아가는 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그 김 사무장이 이 일을 대행해주죠. 즉 어떤 걸 해줄까요? 등기 이전, 소유권 등기 이전 업무를 김 사무장이 대행하는 겁니다. 이제 김 사무장을 했더니 어떤 분은 한번 질문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김 사무장을 좀 소개시켜 달라라는 분도 계신데 필요하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어쨌든 그 김 사무장을 통해서 등기 이전합니다. 그러면은 김 사무장이 이제 뭐예요? 노원구청을 찾아가죠. 그럼 노원구청에 가서 이제 세금을 일단 먼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를 해줘요. 취득세를 납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납부를 해주면은 그 납부 영수증을 들고 노원구청을 가요. 그렇죠? 그럼 노원구청 갔다가 다시 서울특별시청에 이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 거는 징수 업무는 노원구청, 해당 시군구청에서 하고 갖다 주는 것은 이제 서울특별시청에다 갖다 주는 거죠. 그럼 서울시청에서 이걸 이제 운용을 하는 겁니다. 운용을.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식의 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매수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그거 내가 직접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그 법무사 사무실에 김 사무장이 등기 업무를 해주면서 취득세 신고 업무를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어차피 구청 가서 갔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등기 전에 이제 등기소를 또 들리죠.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또 등기소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수를 받는 거죠. 법무사 쪽에서. 그럼 이제 서울시 이걸 다 보내줘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할은 서울특별시청이지만 실제 징수 업무는 노원구청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광도세니까 징수도 특별시에서 한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노원구청한테, 서울특별시에서 노원구청한테
징수 위임을 한 겁니다. 징수를 위임을 한 거예요. 징수 위임. 위임 징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과세권자는 납세지 관할. 납세지라는 것은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 장소. 납세지는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 장소를 말합니다.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시, 광역시장이 합니다. 그다음에 징수를 위임했다. 위임했다는 것은 노원구청에다가 시군청에다가 위임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납세지입니다. 납세지. 납세지는 어디가 될까요? 납세지는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차량 등은 등록지.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 그다음에 4번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임목은 임목의 소재지. 광업권은 광구 소재지. 어권은 어장의 소재지. 다 소재지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납세무자입니다. 납세무자. 그러면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자, 취득세 납세무자는 거기 보시면은 취득하는 자가 되겠죠. 자, 납세무자가 있는데 뭐 굉장히 1번부터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 보시면 뭐 주체구조 뭐 많은데 어쨌든 취득세 납세무자는 개인도 되고 기업도 된다라고 했었죠. 다만 취득 행위별 취득 행위에 따라서 개인 기업의 납세무자가 정해지겠죠. 그럼 취득 행위는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원시 취득. 그 다음에 매매나 증여를 통해서 취득하면 무슨 취득이라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승계 취득. 그 다음에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니지만 취득인 것처럼 보는 취득은 무슨 취득? 그렇죠. 간주 취득. 그러면 당연히 납세무자도 원시 취득자가 있고 승계 취득자가 있고 간주 취득 행위를 하는 자가 있겠죠. 네, 그런 자가 그런 개인 기업이 납세물을 지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좀 특이한 것들도 있고 좀 생소한 것들도 있는데 이걸 뭐 다 이번 기초공학 때 설명한 것보다는 기본적인 것만 좀 설명을 드리고 좀 특이한 용어들 위주로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취득세 물건을 취득하는 자다. 이때 취득하는 자라는 것은 이런 원시 승계 취득 행위를 하는 개인 기업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취득하는 자가 되겠죠. 근데 거기서 보시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2번입니다. 건축물의 부대 설비를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된다. 예.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이게 처음 나오는 용어죠. 주체 구조부라는 말이죠. 주체 구조부. 주체 구조부라는 용어가 좀 낯선 말인데요. 예. 이건 이제 주요 구조부라고 해요. 주요 구조부. 네. 취득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간주 취득자에 해당하는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원시시겠다. 건물을 신축했다. 이게 원시식이죠. 그럼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납세무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건물 지은 사람이 납세무자 되겠죠. 그러면 그걸 건축주로 하면 돼요. 그러면 건축주 중에는 당연히 개인도 있고 뭐 기업도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승계, 예를 든다면 매매로 우리가 승계했다. 그러면은 매매로 취득하는 자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매수인이라고 하면 되겠죠. 매수인, 매수자라고 해주면 되겠죠. 매수자. 그 다음에가 이제 증여. 그렇죠? 증여가 되면은 증여를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증여를 받는 사람을. 네, 증여 받는 사람. 이것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해요.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수증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이에요. 상속. 그러면 상속이 되면은 우리가 누가 될까요? 상속을 받은 자가 되면 되겠죠. 상속을 받은 자가 되면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이제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 네, 이라고 해요. 네, 그런 사람이 납세지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료를 보시면 4번에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 각자가 받는 물건이 된다. 상속인 각자. 예, 상속받는 각자가 되겠죠.
상속인 각자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그 다음에가 간주취득. 중에는 이제 이런 취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건물을 신축했어요. 건축주가 신축했어요. 그럼 당연히 건물주가 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시설물을 설치할 거예요. 시설물.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설치자가 건축주가 아니라 뭐 건축주의 지인이 야 내가 뭐 다른 거 선물 없고 나도 건물주인데 내가 엘리베이터 하나 가설해 줄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건축주가 아닌 전혀 다른 을이라는 자가 설치해 줍니다. 이게요. 그러면 이때 요 시설물을 우리는 이제 보조부라고 하고요. 보조부. 요 건물을 주체구조부라고 그래요. 주체구조부. 그렇죠? 주요 구조잖아요. 주요 구조 건물. 주요 구조 건물이라고 하죠. 주요 구조 건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주요 구조 건물이니까 주요 구조 건물, 네, 주요 구조 건물.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시설,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납세물을 누가 지을 거냐? 당연히 을이 져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 세법은 이 엘리베이터 시설물은 건물의 부속된 시설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간주를 해서 이 건물주에게 납세물을 묻겠다. 이런 얘기예요. 건물주에게 납세물을 묻겠다. 그래서 이건 간주취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걸 하냐?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손해 아니냐? 아니, 이거 내가 물론 선물 받은 거지만, 이거 뭐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설치한 건데 이 사람이 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렇죠? 자,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거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래서 노원구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또 건물, 소형 중소 건물들이 또 지어지고 리모델링하고 합니까? 그러면 일일이 그걸 다 가설자, 건물주를 구분해서 징수하려면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말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야, 그러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당신 총대를 매라 이거 쉽게 해서 당신 총대를 매라. 그러면 나는 우리 노무처 입장에서는 건물주인 당신한테만 취득세 납세 책임을 묻겠다 이겁니다. 당신한테만 책임을 묻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건물주한테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편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노무청은 편하게 징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징수의 편이라고 합니다. 징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주에게만 세금을 묻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을은 그러면은 건물주 입장에서 손해 아니냐? 그러면 건물주가 특약을 맺겠죠. 야, 그러면 대신 고마운데 네가 이거는 세금을 좀 내줘, 세금까지 좀 내줘라. 그렇죠? 아니면 이건 내가 다 낼게.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 건물과 연계된 모든 시설물, 제가 이제 뭐 그냥 비근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시설물 설치가 설사 다른 제3자가 설치했다 할지라도 그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총대를 매라. 그 다음에 세금 납부는 뭐 서로 협의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농구청 입장에서는 건물주 한 사람만 납세분자를 정해서 관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징수하기 편하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는 우리 공법에 나오는 용어예요. 건축법에 보면 이 공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법 시간에도 이런 주요 구조부, 보조부라는 용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6과목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6과목이 나왔던 용어가 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2번 건축물의 부대 설비, 시설물을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위자, 을이 가설한 경우에는 가설자가 아니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된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택조합. 조합이라는 것은 뭔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임체를 만드는 게 조합이 있죠. 네, 그래서 조합에 대해서는 이제 모임법에서 또 배우실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 이름으로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근데 실제주의, 우리 세법은 실질주의이기 때문에 실제주의는 조합이라는 이런 모임체일까요? 조합원일까요? 조합원이죠. 내가 못하니까, 혼자 못하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그 형식 이름만 빌려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주의는 조합원이니까 조합원에게 받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속됐고 과점주주.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의 합이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런 과점주주가 개입이 돼서 회사 이름을 빌려서 취득하면 납세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소유 차량 마이클 리 건데 마이클 리가 외국인 소유인데 신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행 신고를 해줍니다. 수입하는 자가 차량이나 특수차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수입해다가 뭐 렌트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수입자가 대행 신고를 한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 그렇죠? 직계존비속이라는 것은 배우자가 누군지는 아실 것 같고요. 직계존속은 위, 아버지, 할아버지, 비속, 아들, 딸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징여로 본다고 돼 있죠? 네, 징여로 본다. 그렇죠? 그렇죠. 남편 부인 명의로, 딸 명의로, 아들 명의로 샀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아들이 21살짜리 아들인데 21살짜리 아들이 자기 돈 주고 샀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건 징여받은 거 아니냐. 징여로 보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부담부 징여. 부담부 징여라는 건 뭐냐면 부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징여를 받는 걸 말합니다. 자, 부담부 징여가 뭐라고요? 부채,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징여를 받는 것을 부담부 징여. 일단 이 용어만 여러분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동산 취득하면 납세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자, 어쨌든 1번부터 8번까지 요약을 해보면 이 얘기죠. 원시나 승계나 간주, 각종 간주 취득이 뭐 제가 이제 요것만 대표적인 예를 들었지만 봤던 뭐 과점주주, 뭐 그다음에 뭐 부담부증 이런 것들도 다 여기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런 간주 취득 행위를 하는 개인 기업이 납세의무자 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세 대상입니다. 자, 과세 대상은 지난 시간에 10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토지부터 임목까지 10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일단 부동산 부류가 있죠. 땅이나 건물 있고 그다음에 차량이 먼저 아시겠죠? 차량. 그다음에 이제 기계, 그다음에 항공기, 선박, 임목. 임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임목은 우리가 새울립자에다가 나무 목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 나무를 이렇게 딱 보면요. 나무를 딱 보면은 이제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나무를 임목이다라고 합니다. 임목. 새울립자에다가 나무 목자를 해서 임목이라고 그래요. 임목.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임목. 자, 그러면 세워진 나무는 과세하지만 그러면 세워지지 않고 쓰러진 나무는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쓰러진 나무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나무들, 이런 걸 이제 가식이라고 그래요. 가식. 임시로 심은 나무, 이런 묘목이라죠. 이런 묘목. 이런 것들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이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과수. 과수는 과일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이것도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임목이 있어요. 이건 수풀림자에다가 나무 목자에서 임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발로 키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막 이렇게 그 길 로드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이런 그렇죠? 이런 거 보셨나요? 이런 걸 임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육을 목적으로 키우는 나무들. 그 다음에 대나무를 이제 우리가 중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다 임목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권리는 광업권, 이런 권리를 취득해도 되네요. 광업권이라는 것은 땅에서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가 광업권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업권은 어장에서 어획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어업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 승마가 뭔지 아시죠? 콘도, 이런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을 말합니다. 네. 그럼 이런 부동산도 들어가고 차량이나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동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이나 광업권, 어업권 같은 권리도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 개념 보시면 엄격한 실질주의다. 자, 실질주의라는 용어가 또 나왔는데 이 실질주의는 우리 많이 쓰이는 개념이니까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실질주의라는 건 뭐냐? 실질주의라는 것은 형식보다는 실질이 앞서는 것을 실질주의다 이렇게 합니다. 자, 실질주의가 뭐예요? 형식보다는 실질이 앞서는 것을 우리는 실질주의 이렇게 합니다. 실질주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건물을 이제
지었어요.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축을 하면 이제 허가를 맡아야 되거든요. 근데 허가 맡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 아직 짓다가 말았다든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허가가 안 나와요. 그걸 무허가라고 하죠. 그 무허가가 돼버리면 내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나질 않아요. 등기를 못 해주죠. 그래서 항상 허가가 나야지 등기가 됩니다. 그럼 주로 허가 사항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법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 네, 부동산 공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등기가 되면 이제 등기법이 됩니다. 등기법이 되고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법이 중요한 게 공법상 허가를 못 받아버리면 등기가 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법상 허가를 안 났다. 그럼 등기도 안 나요. 그러면 이건 취득세. 일종의 신축은 일종의 원시 취득이라고 했었죠. 원시. 그러면 이건 취득세를 부담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과세하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 세법은 실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식보다는 실제 내용이 중요하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다만 지금 허가만 지금 안 난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 이걸 갖다가 뭐 보수를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허가를 또 신청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세법은 허가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거에 대해서 바로 과세를 합니다. 무허가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취득이 됐다면 바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실질과세라고 합니다. 무슨 과세요? 실질과세라고 표현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취득의 제한. 자, 취득의 제한이 있죠? 차량, 기계, 항공기 및 주문에 따라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이 하나여 과세하고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 중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죠. 자, 부동산도 있었지만 동산도 있었잖아요. 차량이라든가 선박이나 항공기나 기계. 자, 이게 뭔지는 뭐 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차가 있다. 승용차가 있다. 승용차가 있어요. 승용차를 이제 제조를 합니다. 제조를 해요. 승용차를 제조를 합니다. 제작. 그죠? 그러면 제조했으니까 원시취득이잖아요. 분명히 취득세는 취득행위가 일어나면 납세무가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원시취득이니까 납세무가 발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가 이거를 우리가 소비자한테 매매를 통해서 승계합니다. 매매를 통해서 승계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도 납세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때도 납세무가 발생이 되죠. 취득행위가 두 번 일어나는 거니까 납세무가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취득행위가 두 번 일어나면 납세무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과세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동차를 제조하는 업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이거 세금 부담한 거를 그냥 손해로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매매가에다가 이 취득세 낸 것만큼을 원가에 반영을 하겠죠. 그렇죠? 받아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만큼 원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원가 부담이 올라간다 이거죠. 그럼 원가 부담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할까요? 원가 부담이 올라가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 부담은 소비자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내고 이것도 내야 되는 거니까 이중적인 부담하는 꼴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차량선 항공기 경비는 이걸 구매자에게는 큰 부담. 그래서 항공기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럴 수 있잖아.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항공기 제작사한테 받고 또 항공기를 매수하는 회사가 뭐 대한항공이 인수한다. 그러면 그 세금 부담이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원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원시 취득이 됐을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표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주 취득. 자, 간주 취득이라는 것은 취득으로 보자. 그건 뭐였었죠? 소유권의 변동은 없었지만 소유권의 변동, 원시나 승계처럼 소유권의 변동은 없었지만 어떤 변경 행위를 통해서 가액의 증가,
소유권의 변동은 없었지만 정의 보면 소유권의 변동은 없었지만 어떤 변경을 하는 거죠. 변경 행위가 일어나면 그 변경 행위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가액의 증가가 일어난다. 그렇죠? 그럼 가액의 증가가 일어난다면 그 증가된 것만큼을 과세합시다. 라는 것을 무슨 취득이라고 그래요? 간주취득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가액의 증가가 일어나면 그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봅시다. 라는 것을 간주취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얘가 토지의 지목을 실제로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자. 그럼 토지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 땅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는 게 뭐가 있었어요? 임야가 있다. 그럼 임야 같은 이런 산이 있으면 정말 쓸모가 없다. 그런데 임야의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이걸 농지로 바꿔서 임야에다가 농사를 짓는 거죠. 뭐 약초 농사라든가 뭐 이런 거를 재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농지에는 이제 우리가 전도 있고 답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목장용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산 비탈 같은 데 보면은 과수원하는 데도 있고 밭 여기서 이제 무슨 약초 재배라든가 뭐 인삼 재배 이런 것들도 하지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요. 2번 선박이나 차량, 기장비 종류를 변경해서도 가격이 증가된다. 예,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선박이 이제 일반 선박이 폐선이 있는데 이 선박을 일반 뭐 여객선을 화물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뭐 세월호 사태 같은 경우도 무리하게 화물선으로 바꿔서 뭐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럼 어쨌든 이렇게 영업용으로 바꾸게 되면 가치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말합니다. 어쨌든 뭐 어떤 변경 행위, 그럼 변경하려면 이제 변경 신청해서 인허가도 받고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러겠죠. 그럼으로 해서 가치가 늘어났다면 늘어난 거는 세금을 낸 적이 없지 않느냐. 그것도 받겠다 이거죠. 과세관청. 네. 자, 그다음에 비과세. 자, 비과세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비과세. 자, 비과세. 우리 세금을 줄여주는 규정에는 비과세라는 말이 있고요. 감면이라는 말이 있고요. 면제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비과세예요. 비과세는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겠다. 과세를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거냐면 과세해봤자 실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과세에서 배제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비과세를 합니다. 그다음에 감면은 뭐냐면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 세금을 줄여주는 걸 감면 신청.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감면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거. 감면 신청한다. 세금을 20% 감면해 주세요. 30% 감면해 주세요. 그다음 면제. 그럼 면제도 세금을 면해 준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보면 면제하고 비과세 좀 비슷해요. 근데 면제라는 용어는 감면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면제는 100% 감면 신청을 하는 것을 면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면이 되면은 그 세금은 이제 우리가 없는 건 맞아요. 대신 감면해 준 것만큼 절대 공짜가 없거든요.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을 또 받아요, 일부. 그러니까 비과세는 아예 뭐 농투세금 아예 과세 자체를 안 하는 거니까 아예 계산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납세가 없는 거죠. 근데 얘는 납세가 일단 발생이 됐어. 세금 계산해야 돼요. 그럼 계산된 세금이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은 면제 주겠다. 다만 100만 원 면제 받은 것 중에 뭐 20%면 20%, 10%를 농어촌 특별세에서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순수하게 다 세금을 면해 주는 건 아니죠. 농어촌 특별세를 또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잘해준 것 같지만 나중에 뭐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비과세가 제일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가 면제, 그 다음에 감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용어들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과세는 뭐 그냥 해줄 수는 없고 비과세는 목적이 있어요. 이런 취득을 하면 과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국가지자체. 이건 1, 2번이 국가지자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노원구청이 건물이 너무나 노후화돼서 신청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신청사를 지어서 노원구청도 허가를 맡아야겠죠. 그러면 등기를 노원구가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과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과세, 나 과세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에 받을 실익이 없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 건물 짓는다. 국세청이 세금 내겠습니까? 자기가 과세권자인데, 그렇죠? 자, 그러니까 과세권자한테는 과세받을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받지 말자. 그다음에 신탁이라는 것은 믿고 맡기는 걸 신탁이죠. 믿고 맡겨두는 거. 그럼 맡겨둔 거지 취득한 건 아니잖아요. 맡긴다는 말하고 취득한다는 말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맡겨둔 거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탁회사가 에다가 이걸 맡깁니다. 왜 맡기냐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건물 주는데 내가 미국에 한 3년 갔다 와야 돼요. 근데 이 건물을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뭐 재산세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신탁회사에다 맡겨요. 그러면 신탁사에서 이거 관리 대행을 해줍니다. 이런 것을 신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맡겨놓은 거지 취득한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징발재산정리특별조치법에 따라 수용돼서 환매권 행사로 취득. 자, 우리가 환매라는 것은 뭐냐면 되사주거나 되파는 걸 환매로 합니다. 자, 이 용어 처음 나왔죠? 환매라는 건 뭐라고요? 어떤 부동산 등을 되사주거나 되파는 것을 환매라고 해요. 즉 팔았다가 다시 사준다거나 이런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매라는 것은 되사주거나 되파는 거, 되사주거나 되파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되사주거나 되파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되사주거나 되파는 거. 네.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 왜 과세하지 않는 거냐? 어차피 팔았다가 다시 사줄 거야. 그럼 왔다 갔다만 한 거지 실제 취득은 일어난 것이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환매 조건을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런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하라고 돼 있어요. 법에서 하라고 돼 있어서 내가 한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자세한 개념은 우리 이제 부동산 공법에 가면 수용보상 받을 때 이런 환매 조건부로 뭐 수용이 돼서 개발됐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이겁니다. 강제적인 법 규정에 따라서 땅을 팔 수밖에 없었고 다시 또 사주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이랬을 때는 실질적인 취득은 없으니까 과세하지 말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 이제 공법이 또 나오니까요. 공법을 들으실 때 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임시흥행장 이거는 왜 과세하자면 임시니까 즉 1년 넘지 않는 임시흥행장 등의 건물을 취득하면 없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연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지금 요즘 이제 가을, 겨울 그렇죠? 뭐 송년 공연 같은 거 있잖아요. 송년 공연을 하는데 뭐 야외 무대에다가 특설 무대를 설치했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야외 무대를 이렇게 뭐 설치하고 뭐 뒤에다가 그럴싸하게 이제 가금을처럼 지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과세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연이 뭐 한 달밖에 안 한대. 그러면 한 달 끝나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임시로 쓰는 걸 과세한다? 이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맙시다 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임시로 활용되는 그 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지 말자라는 논리가 이게 임시건축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번 시간에는 요 비과세 부분까지 하고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취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라고요? 자, 납세문자 주체가 원시취득, 승계취득, 간주취득, 특히 뭐 주체구조부취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런 취득하는 개인 또는 기업 등이 그렇죠? 기업이 어떤 걸요? 땅이나 건물, 차량, 선박 이런 동산이나 광학권, 어권 이런 유형과 무형의 재산을 취득을 하면 그렇죠? 그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까지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특광도세인 지방세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그 다음에 그런 과세 대상은 유형과 무형 재산이 있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납세문자는 원시 사실상의 승계 취득자, 간주 취득자가 있다 이렇게 했었고요. 하지만 취득을 해도 과세하지 말자라는 비과세 경우도 있었죠. 국가가 취득한다거나 강제적인 법 규정에 따라서 환매를 당했다거나 아니면은 임시건축물로 쓴다거나 즉 과세받을 실익이 없었을 때는 과세를 포기하는 개념을 비과세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취득의 시기부터 또 학습을 하는데요. 취득의 시기는 이제 취득한 날도 60일이니까 시기를 알아야지 60일 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부터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뭐 100% 다 이해 못해서 좋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해가 되는 건 이해를 하시고 못하는 거는 체크해 놨다가 또 다음에 들을 때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수업만 꾸준하게 좀 따라와 주셨고 복습은 어떻게 한다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